자, 우리 8주차 자료 프린트 4-1페이지에 그 지난주에 그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OX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총유재산 처분 시 규약이나 총의 결의에서 제가 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과반수가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총유에서는 그 말하자면 사원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전원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과반수. 그러니까 합유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전원이고요. 예, 총유에서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마자 2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 있잖아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OX 문제에 보면 총의 결의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전원의 결이라고 얘기한 모양인데 전원이 아니고 과반수가 맞아요. 자, 이제 밑에 내려오셔서 노마자 3번에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이게 왜 많이 중요하냐면 무슨 과목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예, 민법에서도 똑같이 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주제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우리 이제 그 공부하시다가 문제를 푸시다가 잘 모르겠다. 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누구한테 유리한 쪽으로요. 예, 임차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규정도 돼 있을 것이고 판례도 나올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자니까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인이 임차인을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들이 많이 되겠죠. 거기 주임법의 그 적용 대상 계약이랑 외국인 적용, 뭐 법인 원칙 비적용, 예외 적용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법인 쪽에 적용되는 법인 3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다 채색하시겠습니다. 뭐가 법인으로서 그 주임법의 보호를 받죠?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중소기업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법인에 들어간다. 그럼 질문, 특히 중소기업에다가는 별표도 한번 해주실 건데 중소기업이 임대차를 하게 될 때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전입신고를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럼 누가 전입신고를 하죠? 직원이. 예, 그럼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죠. 예, 그러면 대항력은 누가 갖고? 중소기업이 갖고 뭐 이런 보호 형태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누가 받고? 아니 중소기업이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중소기업이 임차인이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법인도 받을 수가 있잖아. 예, 그러면 확정일자를 중소기업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매제권은 누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항력도 갖고 우선 면제권도 갖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상가는 이제 전면 적용, 일부 적용 일단 범위가 좀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그 서울특별시 전면 적용 보증금의 범위가 좀 중요하죠. 네, 서울특별시 지금 전면 적용 보증금 범위가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6억 원으로 이제 우리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뒷장 넘기시고 4-페이지 대항력. 예. 자,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우리 임차인한테 있는 게 좋죠. 자, 어떤 게 좋죠? 어떤 측면에서?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하면 언제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 시간인 0시부터 상가에서는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신청 역시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차이가 뭐죠?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차이.
예,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요? 대항력이 소멸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네? 예,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네? 그러면 다른 직원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직원이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자, 밑에 이제 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우선 면제권의 개념은 무엇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우선 면제권 밑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무슨 돈에서 우선 면제받는 거죠? 매매대금에서? 아니요. 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그래서 경매와 공매에서 이 우선 변제라는 개념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면제권은 어디랑 어디에서? 경매하고 공매에서나 활용하는 거예요. 매매대금에서 우선 면제권을 주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면제권의 요건은 대항 요건에다가, 그죠? 네, 대항 요건에다가 뭘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합니다. 언제? 아니, 즉시.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다만 대항력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이제 만약에 날이 되면 즉시. 즉시 발생되는 거죠. 범위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선 면제권이 무슨 대금에서 행사하는 거라 그랬죠? 경락대금이나 이제 공매대금에서. 근데 그 대금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거죠. 이때 무슨 값 포함? 대지값 포함. 대지값 포함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렇게 생각하면 건물분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지값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주택은 어디 가서 받냐면 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등기소 등기과 뭐 공중사무소 이런 데서 받으면 돼요. 근데 상가는 어디서 받아야 되죠? 관할세무서. 여기서 말하는 관할세무서에서의 관할의 의미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관할을 얘기하는 거죠.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요. 최우선 면제권의 개념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다 이런 말이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OX, X.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보다 우선해? 다른 담보물건보다만 우선해.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담보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되는 거지 다른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 최우선 변제보다 더 빠른 것도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게 소액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응? 집행비용 같은 거, 또 필요비 유익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최우선 변제보다 빠르다고. 그리고 소액 최우선 변제하고 동순위도 있어요. 그 우리 퇴직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 이런 거 동순위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가 말 그대로 절대적 권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는 항상 우선해. 담보 물건보다. 그럼 담보 물건은 주로 누가 잡지? 이제 그러니까 누가 잡냐고 누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 채권보다는 확실히 우선하다 이거죠. 그러면 조세보다도 우선해? 네.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니까.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돈 받는 게 중요해? 아니면 그 불쌍한 사람들이 돈 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임금 채권하고 우리 최우선 변제인 그 보증금 채권하고 누가 더 불쌍해? 근로자가 임금 못 받은 거랑 저 소액 보증금하고는 그거는 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요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에다가 지역별 뭐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액이기만 하면. 거기다 우리 소액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최우선 변제는 무슨 일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최우선 변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별표도 한번 할게요.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나 필요한 거야? 예, 우선 변제에서나 필요한 거지. 예, 우선 변제에서 말 그대로 필요한 거지. 이제 그 어떤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제한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 신청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거기까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경매 들어간 집을 알면서 들어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장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빠? 이제 경매 절차에 말하자면 그 참가해서 자기가 이제 소액이라고 참가해서 악용할 어떤 의도를 갖고 들어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격려 이후에 동일 부분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뭐 가령 다가구 있다고 가정해봐요. 예. 다가구에 방 하나가 있었는데 임대차 나간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간이 끝나가지고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이사는 가야 돼. 그럼 어떤 제도가 있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하고 이제 빠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소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경매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간 거야, 소액으로. 그럼 그 사람을 또 인정하게 되면 원래 임차권 등기한 사람도 소액인데다가 또 들어간 사람도 소액이면 방 하나에 소액을 몇 번 인정해야 돼? 2번. 자, 2번 인정하면 몇 번 더 인정해줘야 돼? 3번. 3번 인정하면 4번. 계속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담보물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 격려 이후에 동일 부분 임차에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되긴 했어. 그 다가구 주택에. 근데 방이 달라. 그러니까 뭐 층이 달라. 뭐 3층하고 뭐 2층이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영역이 다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최단기간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그럼 뭐가 제일 짧죠? 상가가. 예. 그래서 상가는 뭐를 또 보장해 주냐면 몇 년의 범위 안에서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뭘 인정하지?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최단 기간을 5년으로 해버리면 더 낫지 않아요? 왜 안 돼? 왜?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나가고 싶잖아. 예, 근데 그냥 5년으로 다 해버리면 월세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5년 동안 그건 죽으란 얘기야?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년은 보장을 해주되 장사가 잘 되면 최초 기간을 포함 제외, 포함해서 전체 5년의 범위 안에서 이걸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지금 합의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하고 법무부하고 합의했다. 어제 기사 뜨더라고요. 10년 늘리는 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0년으로 늘리는 거. 응? 아니 너무 긴 거는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사가 잘 되면 연장을 하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좋아?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지. 왜냐면 그 10년 동안 안 쫓겨나니까. 근데 사실 누구한테는 이게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한테는 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조정이 되면 뭐까지 같이 이제 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냐면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좀 조정해 줘야 돼. 이게 좀 낮아. 현재. 예, 그래서 그 증감 청구가 지금 주택 상가가 연 5%밖에 안 되잖아. 예, 근데 사실 연 5%면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이 상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별거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제 건물주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한 번에 확 올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올릴 수 있는 갭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월세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지. 보증금도 확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월세랑 보증금 올라가면 무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건 가격을. 그러니까 치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종전 18,000원 받던 거 2만 원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그래서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올라가는 것도. 물론 이제 임차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좋을 수는 있으나 차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처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질 때 월세가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임차인을 5년간 못 내보낸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5년 동안 월세를 못 올린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올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갔다고 월세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제도고 밑에 이제 차임 증감은 연 몇 %요? 5%. 근데 여기에서 옆에 보니까 뭐는 제한이 없다네 또. 감액은 제한이 없대요. 그럼 뭐만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액. 예. 왜 감액은 제한이 없죠? 이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월차임 전환율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고요. 요 계산 문제 하나 나올 가능성 아주 높고요. 월차임 전환율은 뭘로 전환한다는 뜻입니까? 거기다 우리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왼쪽 여백으로 한번 빼볼게요. 뭘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뜻이죠. 예, 이걸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거를 월차임 전환율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택은 연 몇 %나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거. 예. 그러니까 플러스 3.5예요. 플러스 3.5. 근데 상가는요. 연 12%나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주택은 더하기 3.5고 상가는 곱하기 4.5라는 거. 예, 그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고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정갱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법정갱신이 되면 또다시 최단 기간의 적용을 받아요. 주택은 몇 년, 상가는 몇 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의 이제 최단 기간의 적용을 다시 받습니다. 다만 옛날 우리 이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옛날 우리 주임법, 상위법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거는 그대로 이제 살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한테 이게 좀 유리할 수 있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임차인만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면 해지하면 언제 그 반환의 채무가 발생하는지 그 기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날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이에요. 한 날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이제 반환 채무가 발생하죠. 해지의 효력이 생기니까. 자, 밑에 이제 소액보증금은 서울 거는 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예, 그래서 지금 주택이 서울이 얼마죠? 1억에 3,400. 1억의 의미는 뭘까요? 보증금인데 어떤 의미로 쓰이죠? 1억 원 이내로 들어오면 1억 원 이내로 들어오면 소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예, 자, 다시 1억 원 이내로 들어오면 뭐로 본다? 소액으로 본다. 근데 어떤 임차인이 1억 100만 원이네. 그럼 소액이 아닌 거야. 예, 아예 아닌 거예요. 1억 원까지를 소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3,400원 뭔 뜻이야? 그 중에서 3,400까지는 주겠다는 얘기지. 최우선으로. 그럼 어떤 서울의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 3,400이야. 공교롭게. 다 주는 거야. 3,400. 3,000이면 3,400을 주는 거 아니고? 왜? 3,000 왜? 거기 3,400 준다고 써 있으니까 3,400을 줘야지. 더 주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400 이내일 때는 그냥 그 보증금까지만 주는 거지 더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 쪽 이제 상가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얼마랑 얼마가 있지? 6억 1,000이랑 6,500이랑 2,200 뭐 이렇게 있는데 그 6억 1,000은 일단 채색하시고 별표해 주시고요. 암기하셔야 돼. 이게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고 6억 1,000이.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면 상임법의 적용을 어떤 경우라도 다 적용은 해. 다 적용은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여러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규정 중에서 다 적용하는 게 얼마까지? 6억 1천까지고 6억 1천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만, 몇 개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은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한 거야.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보면 거기 사례 하나만 좀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서울이에요. 상가고요. 보증금 3억에 월 500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환산보증금이 얼마인가 보세요. 8억이죠? 네. 환산보증금 8억이면 얼마 초과? 6억 1천 초과. 네, 6억 1천 초과니까 이럴 때는 확정일자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생겨? 예. 그런데 확정일자를 대항 요건에다가 갖췄다고 해서 우선 면제권이 생기냐 이러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생겨? 이 규정은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날인해주지 않아. 얼마 넘어가면? 6억 1천 넘어가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얼마 이내로 들어오면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면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8억 6억 1천 넘어가면 아예 이걸 안 찍어준다고. 확정일자를. 어디에서? 세무서에서. 왜? 너는 일부 몇 개만 적용할 거지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6억 1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서울의 6,500과 2,500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6,500은 어떤 의미? 소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기준. 그러니까 얼마 이내로 들어와야 소액? 6,500 이내로 들어와야 소액이고 그중 얼마까지는? 2,200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예. 문제로 내려갈게요. 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대금 1억 원이고 어떤 주택이 1억 원에 팔렸답니다. 소액 보증금은 5명이 있대요. 그리고 보증금은 모두 5천만 원이래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런데 이들보다 선순위인 채권액인 5천만 원인 저당권이 또 있다네. 그러면 이들보다 선순위라고 했어요. 네, 채권자가 5천이 또 있고 소액 임차인들은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게 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이 먼저 받아 아니면 선순위인 그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 소액이 먼저 받아. 왜? 소액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물건보다는 언제나 우선하니까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먼저 받는 거지. 그런데 환가대금의 이 소액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아까 그거 좀 말씀 안 드리고 내려왔네. 원래 소액 보증금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럼 환가대금이 지금 얼마지? 1억 원이니까 2분의 1이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소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5명이나 있고 보증금이 각각 5천만 원이래. 그럼 얼마씩? 1,000만 원씩 밖에 못 주는 거지. 왜 1,000만 원 밖에 못 줘? 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 똑같이 1,000만 원씩 논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배당받아? 1,000만 원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액 보증금이 5명인데 한 명은 6천이고 한 명은 4천이고 한 명은 5천이고 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씩 다 똑같이 받아? 아니면 그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아? 비례해서 받아. 비례해서. 그러니까 6천만 원 소액과 3천만 원 소액은 더블 차이가 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요. 예. 똑같이 받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왜 똑같이 줬어? 금액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준 거야 이거는. 두 번째, 주택임차인이 몇 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이러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죠? 2기. 예.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 기수로 쓰이는 거죠, 얘가. 세 번째, 법정갱신이 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또다시 최단기간에 적용을 받으니까 2년으로 보고요. 단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밑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몇 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몇 년 미만으로 정한 1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임대차를 6개월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상가 임대차에서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6월로 정한 거야. 합의하에. 예. 자, 그러면 임차인은 몇 월로 되고 임차인은 몇 월로 될까요? 임대인은 그냥 1년이야. 예. 그냥 1년. 예. 이건 무효야, 이건. 예. 누구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임차인한테는 6월이에요? 1년도 주장하고 6월도 주장할 수 있고 두 개 다. 누구한테만 그래? 임차인한테만 그래요. 임차인한테만. 그러면 얘는 선택해서 주장하는 거야.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임차인만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밑에 상가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상가 건물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마지막 상가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3개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682페이지네요. 682페이지. 오늘 축구 몇 시 하나요? 11시요? 네. 네? 아니, 보지 마세요, 그냥. 네. 네, 보지 마세요. 제가 보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네. 시간만 여쭤본 겁니다. 저도 안 볼 생각이에요. 네, 저도 안 볼 생각이에요. 네. 지난번 스웨덴전 보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마 오늘 보다가 아마 혈압 터져 죽는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멕시코전은 전반전까지만 봤어요. 예. 자, 1번. 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2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한 대항력은 무조건 몇 시부터? 0시부터. 이건 진리인가요? 진리? 예. 왜? 하루의 시간이 0시부터 시작하니까. 예, 그런 거죠. 2번. 실제 동호수 표시가 불일치하게 전입신고가 됐대요. 그러면 공시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게 맞고요. 3.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3번 문제는 별표 2개 할게요. 참 잘 나오는 지문인데 앞에가 다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예, 그러면 뭐를 기재하지 않으면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다가구였다면 대항력을 발생시키겠죠. 예, 4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임법의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재로 몇 페이지를 좀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보증금이 개정이 좀 여러 번 됐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상가도 뭐 여러 번 됐었는데 책 645페이지로 한번 손 잡고 한번 가볼게요. 645페이지. 645페이지. 예, 거기 한번 가보시면 왼쪽에 시행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이 얼마에 얼마죠? 1억에 3,400인데 언제까지는 9,500에 3,200이었대.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에 3,200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였겠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2005년도. 2005년도는 4,000에 1,600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소액보증금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규정에 의하면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박스 맨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시행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무슨 규정을 따른대? 종규정 규정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례. 자,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집에 2005년도 저당이 있는 거야. 예, 2005년도 저당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집에 오늘 현재 보증금 1억으로 하나 들어가려고 해. 오늘 현재 보증금 1억으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이야 물론. 예. 자, 얘 소액이다, 소액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예. 왜 소액 아니야? 얘를 기준한다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 집에 임차하는 나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설정된 가장 빠른 저당권을 기준하는 거야. 저당권. 담보물권 가장 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소액이 아니다. 예. 근데 그 옆집에는 똑같이 1억에 들어갔거든? 예. 근데 그 옆집에는 저당권이 가령 2018년도 저당이야. 그럼 얘는 소액으로 보호받아? 예. 옆집은 받아. 근데 얘는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그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인지 아닌지를 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682페이지로 오시고요. 682페이지. 예. 그러면 4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다 그랬죠? 동일 부분이니까. 6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합의가 있어서 거기 당사자 합의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아까 우리 주택의 상가의 증액 합의는 몇 퍼센트?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뭐 했대? 합의를 했대. 합의하면 더 올려줘도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5%만 올려줘. 5%. 5%를 따져보니까 500만 원인 거야. 근데 임차인이 그동안 굉장히 싸게 살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임차인이 너무나 고마운 거야. 임대인한테. 그래서 또 요즘에 사업도 잘 돼가지고 5% 제가 500% 올려드릴게요. 응? 500%를 한 번에 이렇게 올려줘도 돼? 올려주면 안 돼? 되죠. 합의가 돼 있으면 초과할 수 있어요. 뭐가 있다면 합의되면.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면 합의하면 그 증액 한도는 제한받지 않아요.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내가 불리하니까 나는 안 해줘 이러면 상관없는데 합의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있다면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이므로 약정 차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올려줘도 되고, 그 초과되는, 그러나 올려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증액. 7번.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몇 년으로 정했다고? 2년. 그럼 임대인 몇 년, 임차인 몇 년? 임대인 2년, 임차인 2년. 왜? 2년으로 정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2년 미만을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2년 미만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몇 년으로 정해놓고 뭐 한 1년으로 정해놓고 2년 미만으로 정해놓고 그걸 주장을 해야지
약정을 2년으로 해놓고 나 1년만 살다가 나갈게요. 그런 법이 어딨어. 네, 그런 건 없는 거고요. 8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가를 포함해 저택지가 포함해서 몇 분의 몇? 2분의 1. 9번 임차주택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대장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거기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건 누가 검증하나요? 이제 임차인이 증명할 건데 그걸 검증하지 않겠어요? 누가? 법원에서 공매기관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 조사 같은 걸 다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상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이제 그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집에서 하는 게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그러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 이제 식기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밥그릇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자려면 뭐 이불 같은 거, 침구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기는 학교를 다른 데서 다녔다. 그럼 이건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약 활동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봅니다. 9번 9번은 그러니까 사실상이니까 적용받을 수 있는 거 맞고 10번 상인법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법인? 세 개 뭐 아니 이게 상가니까 다 보호되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만 보호되고 상가는 다. 그래서 상가는 모든 법인이 다 보호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가니까. 거기 그 상가 법인 쪽에 10번 문제 법인 쪽에다가 밑줄 잡으시고 대기업 포함? 네, 모든 법인 다 포함. 왜냐하면 상가는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만 낼 수 있으면 뭐든 다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만 될 수 있으면. 11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사업자 등록 내주나요? 지금 현재 안 내줍니다. 동창회 종치 내는 거 안 내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도 세금 내겠다는 거죠. 이제 세금 내면 이제 사업자 등록 해주겠죠. 앞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안 되니까 보호 대상도 아닌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 상가 건물의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 OX, X. 왜 틀렸어요?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죠. 전입신고는 주택에 적용하는 거고. 13.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기준 얼마 초과? 6억 1천 초과하면 뭐를 전면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이런 거 이거. 뭐 우선 면제권 이런 거 보호받지 못하고요. 14.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런다 그랬죠? 누구만이요? 임차인만. 15. 상가 건물에는 주택과 같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다가 밑줄 잡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1. 기간이 만료됐고 또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등기소 아니라는 거 주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등기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구 혼자? 임차인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달라요. 뭐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임차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다르다고. 예. 예. 어떻게 다르죠? 얘는 명령자가 붙었잖아요. 예. 그게 다르지. 예. 자, 이거는 어디 가서 하고? 등기소. 이거는 법원. 이거는 누구랑 누구랑 같이 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같이 가고. 이거는 임차인 혼자 가는 거야. 비용은 여기는 임차인 내고, 왜냐면 자기 조작하는 거니까 얘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왜? 이행지체에 빠졌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등기 안 된 집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주택. 못해. 예, 이거 각하의 사유야. 등기 안 된 집은, 예, 왜? 등기가 안 된 집에 어떻게 임차권 등기를 해? 이거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해주는 거야. 예,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문을 가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달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를 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16.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OX, X. 어디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17.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죠. 그걸 뭐라 그래? 내자로. 대항요건이라고 하지.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뭐도 소멸이야. 대항력도 소멸이니까 계속 유지. 언제까지? 정답은 돈 받을 때까지. 정답은 돈 받을 때까지. 18.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일 때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판결에다가 검인 받는 거 맞습니다. 그거 우리 18번 문제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요거를 밑에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게 판결이 별 2개짜리고. 자, 제가 허가라고 적으면 무슨 허가를 말할까요? 토지거래 허가. 판결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에요. 예. 판결도 지금 문제 보니까 뭐를 받아야 돼? 검인. 어디다가 검인을 받아야 되겠어? 판결이니까 계약서는 없는 거잖아요. 판결서 정본에다가. 그러니까 판결서 정본을 가지고 가야 돼. 예. 판결서 정본이라는 건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농지증 받아야 돼. 농지증. 예. 무슨 얘기냐면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판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판결이야. 농지를. 그러면 농지증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신고는 안 해. 뭔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요. 얘가 뭐가 아니라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고. 판결 이렇게 딱 4가지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19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 허가 받으면 뭐 의제? 검인 의제. 허가 받으면 검인 의제니까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20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상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등기는 뭐 한 날로부터요? 잔금일로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계약서 썼어요. 오늘부터 60일 안에 뭐 하고? 신고하고 잔금 치렀어요. 그럼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할 거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한다. 그래서 그 잔금이라는 표현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됐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잔금은 이행이 완료잖아요.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뒷장 넘기시고 684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공의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주관하거든요. 그럼 판사가 이 집에 임차인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됐대. 에? 등기가 됐대. 공시됐네. 그러면 이 공시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이 집에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시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된 임차인이 아니라면, 그럼 모르지.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지. 예. 그거는 신청 배당이라고 하고 얘는 당연 배당이야. 그럼 차이는 뭔 차이가 있어? 이제 판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면 당연 배당이 아니고 신청 배당 아니 알 수 있는 사항이면 당연 배당이고 모르는 사항이면 신청 배당이고. 그럼 이제 몇 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세 채권, 조세 채권.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받을 게 있대. 그럼 판사가 알아 몰라? 판사가 어떻게 알지? 판사가 그 세무서 친구가 있어서 알아? 친구 없는 판사는 모르잖아요. 예, 모른다고. 조세 채권은 신청 배당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 조세 채권은 당연 배당 같은 느낌이 드냐면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국심. 그걸 애국심이라 그래. 예. 그 쓸데없는 애국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자, 조세 채권은 뭔 배당이라고? 신청 배당. 자, 그러면 임금 채권자. 신청 배당.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히 잡으면 돼. 소액 최우선 변제는 신청 배당. 왜? 몰라, 알 수가 없어. 예. 등기된 임차권자. 그건 당연 배당이에요. 예, 당연 배당.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할까요?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할 수가 없잖아, 이제. 예. 우리 주택에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주택에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임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집을 올수리 하려고 하는 거야. 식구가 뭐 애들 해서 한 4명이 돼. 어디서 살아? 그 여관을 전전할 수는 없잖아. 애들 데리고. 그러면 어디서 사냐고. 이제 어떤 분은 엄마네 집에 가서 산다고 그러는데 엄마 집이 시골이면 엄마 집이 시골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집을 얻어야지 잠시라도. 그렇게 한 보름 이렇게 빌려주는 집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임대차를 말하는 거야. 상가에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깔세 같은 거. 깔세라고 들어봤어요? 깔세. 깔세가 뭐죠? 까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골세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텀이 좀 생기면 어떤 상가가 텀이 생기면 보증금 없이 그냥 뭐 300, 500 이렇게 내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상가일 경우에 내고 거기에서 뭐를 팔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 주로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속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이불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 깔세라고 그래. 다 팔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일시 사용이 명백한 거죠. 깔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부르는 뭐 속된 말이 아니고 쓰셔도 되는 말입니다. 사골세의 준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니까 쓰셔도 돼. 깔세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애들이 보통 주택을 렌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깔세가 되는 거야, 그게. 걔네들은 어떻게 렌트해요? 미리 돈을
내고 그만큼 살고 나오잖아.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번역하면 깔세가 되는 거야. 까고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을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3번 틀렸거든요. 자, 뭐가 틀렸어?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우선 면제권은 없잖아. 근데 얘가 뭐를 했어?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등기가 되면 그 등기된 날짜가 곧 뭐야? 확정일자니까 이제 우선 면제권 생기죠. 언제 생겨? 접수 시점에 생겨. 접수 시점에. 다음날 생기지 않아요. 등기는. 언제 생긴다고? 접수 시점에. 자, 4번.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된다. 2년이죠, 뭐. 최단기간 2년이니까. 다가구 주택. 거기도 우리 별표 2개 할게요. 아까는 우리 다세대 봤는데 지금은 다가구 나왔네. 다가구는 공동 단독 주택인데 얘가 이거를 임차를 해서 뭐를 취득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다세대로 변경이 됐대. 그럼 이거 누구 사정은 아닌 거네. 임차인 사정은 아니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주택의 용도를 바꿔버린 거니까.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어요?